도입기에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을 선점하는 것. 이 간단한 문장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익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안정적으로 돌파해야 비로소 성장기에 진입할 수 있겠죠. 우선 여기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의 시대를 거치며 메모리와 반도체 산업이 꽃을 피운 것처럼 스마트폰과 IoT, 자율주행차 시대를 거치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 오늘은 2019년에 이 배터리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0년대 초반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시장은 아직 성장기에 있었던 시기였죠. 더 많은 스마트폰이 팔리고 계속해 탑재된 배터리의 용량도 커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들의 용량도 급속한 속도로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PC,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해지고 가격 하락이 심화됨에 따라 배터리 시장은 예상했던 것만큼의 양적 성장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배터리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며 2010년대 초중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배터리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동인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된 배터리 시장 성장을 다시 견인할 새로운 동인, 2013년부터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전기차 시장이 되겠는데요. 근 몇 년간의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주요했던 두 개의 단어를 뽑아보라면 단연 테슬라와 중국이 되겠습니다. 각각 하이엔드와 로우엔드의 양극단에서 전기차 시장의 개화를 앞당기고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낸 이름들. 그렇게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었고, 시장은 이제 또 한 번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엔드와 로우엔드 시장에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 전기차 시장의 남은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성 자동차 시장에 비하면 아직은 비교하기 힘들 만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기성 자동차 업체들이 이 게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순간부터가 전기차 시장의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겠죠. 기성 자동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와 관련한 계획들을 살펴보면 기존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우습게 만들 만큼 엄청난 목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단연 폭스바겐이 되겠습니다. 탄탄한 충성 고객층, 넓은 스펙트럼의 브랜드들, 그 밖에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이 폭스바겐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폭스바겐 그룹의 새로운 전기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모델이 4월 아우디에서 출시한 이트론, 올해 말에 출시될 이 폭스바겐의 ID3가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모델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떠나 폭스바겐 그룹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들과 같은 전기차 모델 20종을 추가로 출시하고 10년 안에 2200만 대 누적 판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시장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판매 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죠. 누군가는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 최근의 상황을 근거로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식의 성급한 결론을 내기도 하지만, 보조금은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의 시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마중물을 통해 전기차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전환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은 시장의 기업들의 몫이겠죠.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소스에서 내놓은 이 전기차 시장 성장을 전망하는 그래프들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더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유, 폭스바겐이란 단어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성 업체들의 참전을 단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이었다면 사실 폭스바겐과 같은 내연기관 기술에 그들의 코어 밸류가 있는 기성 업체들은 지금보다 더 천천히 연착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나라별로 각각 자동차의 CO2 배출 규제들이 있지만 그중 EU의 에너지 배출 규제가 가장 엄격합니다. 2021년에는 킬로미터당 95g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킬로미터당 95g이라는 기준, 매스컴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렇게 바로 와닿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대략적으로 자동차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CO2를 배출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2013년에 각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등록한 CO2 배출량 참고치를 가지고 평균을 낸 자료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평균 133g 정도가 되죠. 물론 당시의 규제는 현재보다 기준이 다소 약한 130g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내연기관의 CO2 배출량이라는 게 이제 킬로미터당 130g을 달성했으니 딱 40g만 더 줄여 90g까지 만들어보자, 이렇게 멋진 계획을 발표한다 해서 단지 몇 년 사이에 이 내연기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데 있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서든지 이 내연기관이 정말 클린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사실 기성업체들은 구태여 지금처럼 전기차에 명운을 걸고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 오랜 시간 그들이 완성시켜온 디젤 엔진이라는 그들의 코어 밸류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기차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세워진 이 CO2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저 환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파괴하는 나쁜 기업이 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 실제로 기업에게 치명적인 페널티를 부과하게 하는 실질적인 규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이름 사이로 유독 높은 벌금이 예상되는 한 기업의 이름이 들어오시죠. 14억 유로,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의 벌금은 폭스바겐은 물론이고 그 어떤 기업에게도 너무도 치명적인 액수입니다. 이것이 누군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논하며 폭스바겐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이후로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그들의 판매 대수나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다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 단지 하나만을 언급한 셈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디젤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죠. 휘발유차에 비해 힘도 좋고 연비도 좋고 기름값도 싼 경유차, 여기에 친환경성이 추가되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도출됩니다. 클린 디젤이죠.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독일 3사를 중심으로 한 이 기성 업체들은 계속해 디젤 엔진에서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 정리해보면 디젤 진영의 적은 가솔린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디젤 진영의 적은 바로 일본이 이끄는 하이브리드 진영이었는데요. 하이브리드카가 그들의 코어 밸류이기도 한 이 디젤 방식의 내연기관을 위협하는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이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단어 클린 디젤. 실제로 클린 디젤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클린 디젤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꼽으라면 각국 정부에서 이 클린 디젤을 친환경 정책에 녹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는 점인데요. 클린 디젤, 친환경이라는 표현은 정치인들을 움직이기에도 매우 매력적인 카드였겠죠. 기술과 마케팅, 로비, 이 세 가지가 아주 적절히 믹스된 아주 기민하고도 영악한 전략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살펴볼까요? 2009년 녹색 성장 정책의 하나로 이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에 포함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2011년 당시 35% 수준이었던 경유차 비율이 2015년에는 무려 69%까지 성장하면서 이른바 디젤의 새로운 황금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클린 디젤로 다시 한번 새로운 디젤의 시대가 펼쳐지려던 때 이 그래프에 변곡점이 그려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디젤 게이트가 등장할 때죠. Es tut mir unendlich leid, dass wir dieses Vertrauen enttäuscht haben. Ich entschuldige mich.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량을 속여 클린 디젤이라는 단어의 신뢰성에 금이 가버린 사건. 보통 자동차 튜닝을 할 때 ECU 매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ECU가 자동차의 구동을 책임지는 이 전자계의 두뇌가 되겠죠. 폭스바겐은 ECU 조작을 통해 이것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해 이 검사 주행일 때는 유해물질 배출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때는 고연비, 고출력을 실현하고 기관 검사 중에는 이른바 클린 디젤로 판명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벤치마크 치팅과 같은 일을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인 폭스바겐에서 저질렀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터뜨렸다거나 ECU 프로그래밍의 특성상 내부 폭로가 없었다면 어쩌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보다 이 사건의 더 중요한 의미는 폭스바겐 입장에서 만약 발각되게 되면 매출이나 주가의 하락, 리콜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이 폭스바겐의 명예와 자존심에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매우 리스크가 큰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ECU 조작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찾아야겠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눈 이산화탄소 규제를 넘어 기성 자동차 업계들을 조여오던 수많은 환경 규제들은 실제로 디젤 진영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강도로 계속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별도의 정화 장치들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들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는 단순히 단가의 상승을 넘어 디젤 진영이 내세우는 코어 밸류인 고출력, 고연비라는 장점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의아해했던, 그래서 누군가는 말단 직원들이 저지른 과오라 단정짓기도 했던 어처구니 없었던 이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는 그런 방법 말고는 규제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이 디젤 엔진은 포기할 수 없었던 폭스바겐이 내린 마지막 도박과도 같았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된 세 번째 이유이자 이 문장을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으로 바꿔야 더 정확한 문장이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 규제 기조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전기차 시장이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엔드와 로우엔드 시장에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 전기차 시장의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멀리 돌아온 것 같지만 이제 이 지점에서 만나 오늘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PC와 스마트폰의 시대를 거치며 메모리와 반도체 산업이 꽃을 피운 것처럼 스마트폰과 IoT, 자율주행차 시대를 거치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2019년의 배터리 시장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은 기업 혼자 이끌어가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정부로 바꾸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야기에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기업의 기술과 제품, 정부의 정책 기조, 소비자인 대중의 인식, 이 세 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성을 찾는 것이 수많은 변수 앞에 도입기에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을 선점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이 배터리 시장 성장을 이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이어지는 ESS 관련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